고려시대 승려인 진울이 쓴 초발심자 경문엔 우음수 성유 사음수 성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는 속담의 유래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그 조건으로 남을 위하지만 누군가는 남을 해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보거는 뛰어난 맛 덕분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래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물고기입니다. 내장과 피, 종류에 따라서는 껍질에도 테트로도톡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테트로도톡신은 현재까지도 해독제를 개발하지 못한 맹독입니다. 그렇기에 보거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리사만이 다룰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내장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한 것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 보거의 경우 독이 없거나 독이 있더라도 자연산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연 상태의 보거는 섭취하는 먹이들의 성분 속에서 독을 축적해 나가지만 양식 보거의 사료 성분에는 축적할 수 있는 독 성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용자에 따라 사회를 흥하게 할 수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화두입니다. 지나친 권력이 도구로 작용하는 사례는 대통령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연이어 주어진 과반을 뛰어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또한 사회 전체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써대고 있습니다. 양식 보거의 독이 줄어든 사례처럼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덧붙여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성찰하여 권력으로 독이 아닌 우유를 만들어내게 할 책임은 사회 모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탓하는 것만으론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뭐 어제 최고 기온 서울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갔나? 뭐 그랬고. 오늘은 뭐 비가 좀 온다고 그러더니 비가 잠깐 오다 그쳐가지고 바깥에 지금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고 이번 올 여름은 장마가 좀 길다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마지막 주부터인가 장마 시작해가지고 거의 7월 한 달 다 잡아먹는 것 같은데. 원래 장마는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제 뭐 기간은 그렇게 잡는데 어떤 해는 보면 장마라 그래놓고도 장마 시즌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올여름은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뭐 그런 전망도 있고 하더라고. 아무튼 일단 그 엘니뇨에서 라니노로 넘어갈 때 그 기간이 이제 올해 해당되는 건데요. 네.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이제 또 뭐 저희 같은 게 좀 시티 보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시티즌들은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걱정 덜 하는데 비 피해 같은 것도 좀 걱정 우려스럽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좀 믿음직지가 못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보고가 이것도 인트로에 제가 보고 이야기를 좀 적었는데 보고가 되게 옛날부터 먹었어. 그 선사시대 패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조개 껍데기에 발견되는. 네, 그런 식으로 보고 먹은 흔적들도 선사시대 때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 양반들은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이거를 독 있는 부를 어떻게 그 찾아가지고 고만 걸러내고 먹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탈라고. 왜 죽었어? 아니 그래도 근데 독 있는 부위만 다 걸러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의 통찰인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오랜만에 이제 우리 당에서 좀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네네. 보자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총리님이 이제 좀 이런저런 이제 행보를 좀 보이시면서 한동안은 이제 그냥 개인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많이 그렇죠. 하셨다고 이제 점점 지지자분들이랑 이제 접촉면을 이제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인데 아마도 뭐 심작컨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당대회 일정도 확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제 지역당들도 뭐 개편을 하든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춘 움직임이 아닌가 뭐 당장에 지역당을 대표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뭐 손본다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지역을 다니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월 20일은 일단 그 광주 방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5분에 광주 송정역으로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50분에 진미청국장에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지자분들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그런 의미로 이 일정을 공개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진미청국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11시 30분에 광주시당 개편대회가 있다고 해요. 아, 네네. 여기 참석하셨다가 그 다음에 2시 반에는 간담회를 이제 지지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간담회 가지시고 이제 그 이후 일정은 대표님 개인 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일정이 하나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9일 날은 그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이제 아산시 그 아산 현충사 정문에서 오실 분들은 정문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산 행사 같은 경우는 문의는 그 아산 지금 이분이 지역 위원장이신가 조덕호 후보님. 네네. 조덕호 후보님 개인 번호 이건 아마 알려도 될까요? 이것도 공지처럼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덕호 후보님 개인 번호가 010-2410-1365입니다. 이 번호로 이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참석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전당대회는 7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제 개최하는 걸로. 오,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합동 연설에는 전국 3개 권역에서 후보 연설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도당 대회는 7개 시도당에서 권역별 연설회에 맞춰서 시도당 대회를 개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제 3개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연설회를 할 것이고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도당 대회도 같이 개최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조직 강화 특별위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당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조광 투입이 필요하겠죠. 지역 당별로. 네네. 요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 내놓은 것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당별로 지금 당비 받을 수 있게 하자, 후원금 받을 수 있게 하자. 그 법안이 지금 뭐 거의 이제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어떤 개딸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그런 이제 뭐 꼼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법안이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로서는 또 그 법안을 다르게 뭐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워낙 지역당이 열악하니까. 이게 그 지구당 다시 부활을 하려는 그건가요? 네, 그런 걸로 봐야죠. 사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지구당 정치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면 이제 뭐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지역토 타령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예전처럼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비판의 식이 없어. 이재명은 또 한 명 키울 수도 있죠. 깝깝하다. 이재명 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지도부 선거는 룰이 이제 대략적인 룰을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수일 전에 선거를 실시하고 당안에 따라 100% 권당 투표로 선출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총 지도부는 6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 및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책임위원 그러니까 6명 후보 출마해 가지고 1위는 이제 대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책임위원 이렇게 선출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당안에 따라 가지고 청년과 여성 후보를 각 1인씩 그렇게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 선거 시스템 위탁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뭐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외주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네. 민주당이 이상한 거지. 그놈의 김호준 음모론 계속 설파하는 바람에 이 선관위에 맡긴다 그러면 못 믿는다는 당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는 앞으로도 뭐 경선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다 이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당 재정 상황도 안 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획기적인 투표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면은 뭐 이 방식을 따라가는 게 공정성에서도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제 남평호 위원장님이 맡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김찬훈
지금 정책실장님이 맡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일이니까 이제 진짜 딱 한 달 남았네. 오늘이 15일이니까. 네. 비대위도 이제 끝나가네요. 네,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좀 후보분들 많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네. 자, 이번 주 만약에 그러니까 뭐 숫자라도 부족하면 네. 하여튼 각자 개개인이 네. 가지신 어떤 큰 포부를 네. 아낌없이 이 전당대회 선거 기간을 통해서 선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도 출마할까? 갑자기? 사람 없으면. 아니 공탁금 어떻게 하려고? 또 공탁금 내야 되는구나. 거지라서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 이재명이 드디어 추가 기소가 됐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으면서 이제 판결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이게 북한에 보낸 그 총 800만 불 중에 300만 불이었나? 예, 대략. 네, 그거를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보고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 보면은 일단 재판 자체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굉장히 오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온갖 또 관련 법안 만들고 지금 쌍방울도 고발했더라 얘네들. 그치. 쌍방울이 이화영한테 연어를 사먹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잘못됐다. 네네. 판사도 탄핵해야 되고 검사도 탄핵해야 되고 쌍방울도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주기 위해 온 세상이 지금 다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믿고 싶은 거지. 박찬대보다 더 착한 이재명. 네. 지금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2018년에 그때 추미애가 처신 똑바로 했으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절에 되게 답답했던 거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재명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 그래봤자 저기서 끝이다. 네. 혹은 이제 선거법으로 나가리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팔짱 끼고 그러고 보도는 와중에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몇 번의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나간 결과가 지금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손절 칠 수가 없게 된 거지. 이제 매물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어. 진짜로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지금은 거의 중장비 동원이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제는 그냥 캐삭방이죠.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네. 민주당이 사라지냐, 네.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살아남느냐. 그렇죠. 그거밖에 안 남았죠. 한 2020년 그 즈음까지만 해도 이재명 하나 손절 치면은 약간의 좀 진통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침략하는 의원이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총선으로 걸러진 것도 있지만은 좀 안 그랬을 것 같은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다 그냥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았건 간에 박광원 같은 양반들 지금 이번에 배지 달지는 않았지만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친명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외통수에 몰렸어요. 보면 이 사람들도 그냥 이재명 아니면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뭘 했나요? 아니 최근에 뭘 한 건 아닌데 이제 발언들 같은 걸 되짚어 보면은 그 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이 사람들도. 참으로 멍청하다 이 꼴을 보고 있으면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의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다수의 지지자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외칠 때 네. 그거를 그냥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남길 것이냐 그런 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단은 그냥 따라가는 걸로 네.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만만 쓰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게 역사의 교훈이 참 그 세계사 안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긴 하는데 네. 이 팥쇼를 막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점점 지금 우리도 국가 전체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또 참으로 우려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정치적 망명? 망명도 좀 C급이 돼야 망명 받아주지. 난 비행기표 탈 돈도 없어. 베타 우리 방주를 하나 만듭시다. 방주라는 보트피플 하자고. 보트피플. 코앞에 모셔가지고 보트피플 탁하면 우리도 막. 뭐 왜 이렇게 시작부터 처지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네. 소개해드릴 것 중에 꽤 우울한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쭉 찾아보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네. 과연 답은 있는 것인가? 네, 과연 답은 있는 것인가? 네.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포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월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100만 원 이상 가는 본체를 구매하셨을 경우에 이제 10만 4천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총 이제 요거는 선착순으로 총 몇 회 10대 한정으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옥수수 소식이 올라올 때가 머지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즌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옥수수 얘기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네, 연락 한번 해보셔야겠는데. 네네. 옥수수 안 파냐고. 자, 마지막은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호구강정. 한번 건의해 봐야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자. 호구매님을 설탕에 그냥 탕후루로 만들어 가지고 혐오 식품인데 거의. 네,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다루려다 못 다뤘던 거.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고편으로. 네. 홍은기 부총리님이 빡치셔가지고 2년 만에 페북에 글을 쓴다고 하시면서 페북에 글을 하나 쓰셨죠 지난주에. 네네. 이게 이제 감사원이 6월 4일날 이제 이런 발표를 냈어요. 주요 재정관리 제도 5년 실태
라는 이제 감사를 자기들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서 그 이제 이걸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감사원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계를 조작을 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 근데 이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이제 무시당하고 그래서 2020년 8월 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한 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이미 변경해가지고 국가 전망치가 애초에 153%에서 81.1%로 변경됐다.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게 5년마다 이제 그 정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에 했으니까 이제 내년이죠. 2025년. 그러네요. 네. 윤석열 정부에도 한번 합니다 이거. 그렇죠. 5년에 한 번이니까 각 정부에서 한 번은 만들게 돼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내년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저는 좀 귀추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전문가들인 기재부가 알아서 하겠죠. 아 근데 이제 틀림없이 또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부채율을 굉장히 올릴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이거 통계 조작도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이제 뭐 통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문을 내셨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대체 이 뭐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이게 아니지 장기 재정 전망은 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것은 2015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 장기 재정 전망은 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무려 네. 최경환이 네. 경제부총리던 시절에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5년이 흘러서 2020년에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또 이제 2020년부터 이제 2060년까지 바라보는 그러니까 30년을 내다보는 이제 전망인 거죠. 40년입니다.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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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중기 재정 전망이라고 있었어요. 계속. 네네. 네, 그래서 약 5년 각 정부마다 이제 한 5년동가 10년 정도인가 이제 그 뭐 재정 이제 추계를 해가지고 네, 뭐 세입 세출 구조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훨씬 더 긴 기간에 대해서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에 이게 무슨 법이었더라? 그 법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네. 만들어지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재정은 이제 한마디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국가재정법. 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이 40회계인가 40년 그러니까 40년 회계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된 거는 2020년에 그 법안에서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네네. 그냥 이제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도 네네. 만들어야 된다. 네. 네. 40회계년도구나. 여기다. 40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국가재정법 제7조 4항에 네.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2020년에 이제 명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최초에 이제 2015년에 만들 때도 2015년에 대해서도 2060년을 바라보고 네. 네, 장기 재정 전망을 냈습니다. 네. 그때 2055년도까지 아니었나? 60년까지였나? 최초에 60년까지도 했어요. 어. 그 정도를 그러니까 바라봤나 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재정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의 총 세입,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총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추계하는 겁니다. 추계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서 계산. 이제 우리의 추계 추자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좀 추측하다 네. 할 때 사용하는 그 추자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뭐냐면은 이 추계랑 네. 이제 예측 네. 이거 이제 서로 다른 거거든요.
추계랑 예측이 다르다. 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다.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계는 한마디로 이제 전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과거 이런 흐름으로 이제 세입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렇게 그런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어떤 식으로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의무 지출 같은 거를 네. 미리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정도 될 것이다. 네. 예. 그런 예상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먼 한 20년 후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국가 채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겠구나 이거를 네.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프로젝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예측인 거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예측을 하는 것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긴 한데 네네.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그냥 맞추는 거에 더 포커스가 돼 있다면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아마도 네. 어떤 정책 의지 같은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네네. 하는 거에 가깝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추계라는 거는 좀 더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거기 봐서 예측이라는 거는 의지랑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 네네.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애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제 집안 이력을 따져가지고 이 친구가 성인 될 때 키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부지런히 매일같이 우유를 먹이고 막 단백질이랑 그 칼슘 유지의 식단을 제공을 하면서 뭐 키를 얼마까지 키우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추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에는 이제 이 자세한 그 과정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계청부터 이제 사회보장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사회,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의 보건사회연구원까지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관계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등,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도 줘야 되니까 공무원연금공단 네. 등등등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 사회 기금에 대한 지출에 해당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네. 이제 이런 관계 기관들이 모두 모인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라는 것을 일단 꾸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민간위원 8명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그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이 예상이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나중에 어떤 각 자기 이제 맡은 분야의 네. 어떤 지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통계청이라던가 아니면 KDI에서 네. 이제 만들어 놓은 네. 거시 전망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미래의 지출이라던가 세입을 네. 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2015년부터 시작했냐, 이게 대체 이제 무슨 목적으로 했냐라는 거를 이제 지금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 대비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 갈수록 이제 연기금 대상자가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리고 따라서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네네. 것들 계속 전망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영속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가를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뭐 연기금을 깎거나 아니면 연기금 수익률을 올릴 방법을 찾거나 뭐 그런 식의 해결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인구 변화를 예측을 하면은 이제 대략적인 세입이 네. 예, 잡힐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부분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무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량 지출이 있는데 네. 의무 지출은 현재 이제 마련돼 있는 법안에 의해서 네. 뭐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씩 주게 돼 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주게 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연금, 뭐 사학연금, 뭐 이제 군인 연금 뭐 네. 이렇게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지급이 그렇죠.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바꾸는 네. 의무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고 네.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정책 의지에 따라서 네, 조금 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선정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2015년에 예시를 들면은 이제 기준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나리오. 보통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내버려 뒀을 때, 네네, 무대응, 예, 네. 무대응했을 때 네. 일단 어떻게 돼요? 보통 이게 이제 최악의 케이스로 향해 가죠.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뭐 그 기준 시나리오 들어가면은 2060년쯤 되면은 거의 매드맥스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약역 광칙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뭐 2060년에도 아직은 살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겠다. 그래서 미래에도 우리가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네. 근거를 이제 방향을 잡아 놓는 거죠. 네, 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을 만들 때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씀으로는 총 한 10여 개의 시나리오가 네. 이제 나왔었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를 선정을 했는데 네. 쟁점이 이겁니다. 이제 쟁점이 뭐냐면은 이 감사원에서 태클을 건 게 이거예요. 재량 지출이 이제 늘어나는데 이제 경상성장률 라고 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네네. 이 두 개를 합쳐진 것을 경상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만큼 이제 의무 지출은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량 지출이 이제 뭐 GDP도 어느 정도 웬만하면은 조금씩 늘어날 테니까 네. 그것만큼 이 재량 지출도 늘어날 건데 네. 그럼 어느 만큼 늘어나야 되냐? 네. 그래서 최소 뭐 경제 성장하는 만큼 그리고 물가 오르는 만큼은 늘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이게 이제 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게 있고 네.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네. 어떻게 그거 오르는 것만큼 다 나가냐. 의무 지출이 이렇게 북적북적 증가하는데. 그렇죠. 의무 지출은 점점 늘어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좀 더 점점 가파라지겠죠. 네. 네.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네. 양이. 그래서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현실적인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무 지출과 재령 지출이 합쳐진 총 지출이 경상 성장률만큼 증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그거를 기준 시나리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면은 그냥 재량 지출이 넘어가서 이렇게만 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150%인데 네. 이런 시나리오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거 자체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네. 기준 시나리오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총 지출이 경상 성장률만큼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81%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네. 그리고 어떤 기재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 지적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관행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 말고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20년에 장기 재정 전망을 나름 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기준 시나리오는 네. 재량 지출이 경상 성장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네. 이 기준 시나리오를 잡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뭐 암묵적인 관행? 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 이게 불법이다. 감사원은 이거를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식으로 했어요. 기준 시나리오를 네. 그 재량 지출이 경제 규모가 상승하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되기 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2015년에 작성해 가지고 2016년에는 한 42% 되고 그다음에 2060년에는 62% 정도 네. 될 것 같다. 그냥 추세적으로 이제 예, 정량적으로 이렇게 뭐 해마다 한 2%씩 늘어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때는 60%만 넘어가도 뭐 네.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거니까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막 이 세출 구조 조정을 잘 해가지고 국가 채무 증가하는 것을 억제를 해서 네. 이것을 이제 한 40%대가 유지가 되는 걸로 2060년에도 네. 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어요. 2015년. 그건 너무 팍팍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수치로 이렇게 짜여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더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기재부는 좀 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그렇죠. 네.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게 뭐 박근혜 정부라서 뭐 아니면 이제 뭐 보수라서 네. 보수 정부라서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재부라는 집단은 재정 건전성을 항상 염두를 염두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 보면은 자, 어쨌든 기준 시나리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5년 거랑 2020년 거랑. 네네. 그러니까 2015년 거는 2016년 42.3%에서 2060년 62.4%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걸로 기준 시나리오를 삼았으니까 이게 이제 한 1.48배, 한 1.5배 가깝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네. 국가 채무 비율이.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만든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2020년에 43.5%가 네. 2060년에 81.1%까지 증가하는 걸로 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 1.9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깝게 네네. 증가하는 걸로 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원은 야 훨씬 더 늘어나잖아. 150%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이걸 왜 줄였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 거기에는 더 비겁한 정치질이 더 숨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니네들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 이렇게 쳐 올려놓고서는 네.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얼마 안 올라가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렇죠.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예. 니네가 뭔데? 뭔데? 장기 재정 전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네. 네. 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장기 재정 전망을 가지고 오면서 아니 얘네들도 기준 시나리오로 네. 국가 채무 비율이 막 어디 보자 얘네는 2060년에 막 158.7% 수준, 뭐 2070년에는 187.5% 수준 이렇게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는데 네. 홍남기 기재부는 뭐길래 이게 100%도 안 넘는 걸로 했냐. 네. 태클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같은 2015년의 기재부와 똑같은 기준 시나리오를 채택을 한 거예요. 네네. 재량 지출이
비례 정량적으로 쭉쭉 예, 늘어날 것이다. 경상 성장률을 그대로 네. 따라갈 것이다. 네네. 근데 얘네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장기 재정 전망을 발행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걸 잠시 읽어드릴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 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준 시나리오와 다르게 네. 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 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네. 그리고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그 서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시나리오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더 맞다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네. 정부는 정부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그냥 심플하게 그 2020년 기재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납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감사원에서는 완전히 개무시하고서 이런 감사 보고서를 네. 네, 언론에다 흘렸다고 해야 되나? 흘렸다고 해야 돼. 흘렸다고 뭐 말해도 보고서까지 그러니까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언론에다가 그냥 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미국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런 재정 전망을 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측 전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의회 예산처의 전망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역시나 차이가 생깁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그 정부 측에서는 이제 같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29년에 80.4% 정도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해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반면에 의회 예산처에서는 네. 92%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 뒤를 볼게요.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네. 그 정부 예산처에서는 57.6% 감소하네? 예. 뭘 근거로 감소를 하지 얘네들은? 그다음에 의회 예산처는 2049년에 144%에 이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거야. 네. 약간 기재부 이 행정 쪽에서는 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게 두지 않을 거야. 네. 이런 입장이 좀 자꾸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의회 예산처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계속 안 좋아지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그러니까 전망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외부에서 저를 보는 시각을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체중이 불기 시작해서 코시국 들어서 급하게 체중이 늘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제3자가 보기엔 저 새끼 먹는 추세 보면은 한 10년 지나면 완전 거대 뚱땡이가 됐겠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지. 충분히 전망을 할 수가 있지. 그동안에 체중이 늘어난 추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평가는 이거예요. 아니야, 난 이제 먹는 걸 억제할 거야. 운동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10년 뒤에 이 몸매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더 불거나 이 몸매를 유지하지는 않겠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추세를 그러니까 추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두 가지의 차이라고 보면 그게 그렇죠.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정부 측 행정부 측 발표는 항상 그 행정부 자체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참 감소는 참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의 차이가 네. 이제 근거도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관리예산처에서는 이제 전망을 할 때 인구 성장률도 감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네. 이렇게 해서 전망을 했고 네. 이제 의회 예산처는 여기가 이제 그거랑 비슷하네. 경상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서 이제 네. 재정 지출 전망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네. 이런
국가 채무 비율에 차이가 생긴다. 전망의 차이가 생긴다. 네. 이것을 명시를 깔끔하게 네. 해놨습니다. 네. 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것도 네. 굉장히 꼼꼼하게 네. 그 기재부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 못지않게 예. 그러니까 국회도 의원만 일을 안 하지 뭐 국회 입법처나 이런 데는 참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 거기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공무원들은 항상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죠. 네. 예. 그리고 점점 이것도 이제 점점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도 점점 방대해지고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도 점점 내용이 충실해져 가는 면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각 기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네. 뭐 비교 분석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시나리오를 네. 따라가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로 뽑는 공무원 새끼들만 잘하면은 진짜로 잘 굴러갈 텐데. 아유, 뭐 그렇습니다. 아유, 네, 짜증난다. 근데 이제 네. 그 놈들을 네. 뭐 우리가 직접 표를 주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뭐 국민이 네. 네, 뽑지요. 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는 것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신 네. 어떻게 재량 지출이 경상 성장률을 그대로 따라가냐? 네. 이거는 총 지출 전체 의무 지출을 포함한 총 지출이 경상 성장률을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해는 게 더 바람직하다. 네. 또는 이게 이제 기재부의 방식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시나리오이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거 상황을 보면은 일단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 아니었으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2013년 때 32.6%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 2017년에 36%로 마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3.4% 정도 증가한 거죠. 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36%를 이어받아가지고 네. 2018년에는 0.1% 오히려 감소해요. 네. 그래서 35.9%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은 37.6%로 네. 마감하는데 그러면 뭐 한 1.6%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네. 네. 2019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 거예요. 이 정도 늘어난 게 뭐 박근혜 정부 이제 2014년에는 몇 퍼센트야? 한 1.5%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은 1.6%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네. 네. 증가폭을 보면은 뭐 전임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2019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막 크게 추세적으로 확 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40%를 넘기게 되는 거죠. 네, 막대 네. 재정을 이제 쏟아 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 7% 가깝게 네. 증가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3% 2021년에 3% 2022년에 또 한 3% 증가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50%대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게 막 일부러 막 재정을 그렇죠. 때려 붓고 막, 네. 막 포퓰리즘으로 막 재정을 팍팍 써 제끼고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뭐 기재부가 짠돌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 재정 건전성 패티시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기도 했었는데. 네. 모님이.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코시국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좀 더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지출할 수 있는 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짠돌이처럼 구는 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 코시국 때 팍팍 썼잖아. 그렇죠. 썼으면 또 이제 당분간 그렇게 쓰는데도 네. 뭐 재정 건조성 패티시라는 얘기나 듣고 비아냥이나 듣고 그거 좀 억울하죠. 전 국민 100만 원 안 줬다고 그러는 건 그랬나 그때 뭐 아우. 아니 그러니까는 어떤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여당 당시 여당 민주당에서는 아니 다 줘야지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예. 다 줘야지 그리고 뭘 선별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100만 원 타령도 했으니까. 100만 원 타령도 하긴 예. 했죠.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뭐 지급이 조금 지급 시기가 약간 이제 미뤄졌으니까 네. 약간 이제 티격태격한 게 있었죠. 선거 전에 주네 마네 막 네. 그러고. 근데 웃긴 게 이제 뭐 그때 당시 좀 빡 화가 좀 나니까 네. 그때 당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나름 하여튼 계속 당정청을 해가지고 네. 나름 정리가 처음에 돼서 그래서 정세균 당시 총리가 그 추경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장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두 드리지는 못하는 것을 네. 양해 바란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네.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해찬이 갑자기 막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뭐 이해찬이 하여튼 민주당이 네. 그 당시 민주당이 네. 아이씨 다 줘야죠. 네.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해찬이 뭐 상위 10% 정도는 그 전 국민 지급받아서 뭐 반납하는 운동을 하자는 둥 뭐 그런 네. 뭐 대안이랍시고 네네. 말도 안 되는. 뭐 유시민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다 주고 네. 연말정산 때 다시 뺐자 뭐 이런 얘기하고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대체 다시 뺐는데 돈 더 들어가겠다. 하여튼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김경수 당시 지사 네. 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 네. 세격 중지 아군이다 뭐 거기까지 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네, 꽤 그때도. 예. 야 그럼요 그 4월 5월 예. 이때 4월이죠 4월 네. 2020년 4월 네.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송 6월달에 방송을 시작했지. 아유. 5월에 제일 처음 하지 않았나? 5월에 대학로에서 올 하순경이었나 그때가 대학로에서 처음 했던 게. 하여튼 날이 막 아주 더워지기는 전에 좀 아주 쾌적한 날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학로 스터디룸에서 네네 어버버대면서 어버버대면서 뻣뻣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옛날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해보자면 그때나 지금은 방송하는 거 참 깝깝하고 방송 녹음하면서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참 깝깝하다 그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옛날 거 한 번씩 들어보잖아. 그러면 엄청 많이 발전했다. 마이크 하기 많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아예 갓난아기 영유아를 옹알이야.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다그치고 싶은 네. 그런 적어도 지금은 말은 하니까 말을 하니까 뭐 일단 뭐 지거린다. 그렇지 내용은 어쨌든 간에 네네. 자 그래서 얘기가 갑자기 좀 많이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도 여타 그 다른 전 정부의 기재부처럼 국가 채무 비율을 마구 늘리는 그런 정부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튀는 네. 게 없었으니까 네. 코시우가 아니었으면은 그래서 튄 거는 이제 무조건 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그때 사용을 해가지고 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경제를 그래도 선방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좋지 않으니까 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재정 준칙을 네.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재정 준칙 도입하자 그 얘기 그때 나왔었죠. 그때에서 양쪽에서 욕을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네. 양쪽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얘네들 네. 정말 싫어했죠. 네. 재정 준칙을 왜 만드냐. EU에서도 이제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60%라는 굴레를 씌우려고 하느냐.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얘기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새끼들 민주당 이거 기본소득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는구나.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적 있지 재정 준칙권에서. 그럼요. 초창기 때. 네, 다뤘었죠. 네. 국민의힘은 야 이걸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굴레가 느슨하다. 이걸로
국가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재정 건전성 그리고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는 60%냐 뭐 이런 비아냥도 하고 네. 뭐 그랬죠. 네. 그때 이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매우 이제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2060 장기 재정 전망은 당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재부와 문재인 네.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 노력 그리고 정책 방향성이 녹아 있다고 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재량 지출도 관리를 통해서 과도한 증가를 막겠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과소추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 그 게시글의 일부를 보죠. 네. 2060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이 발표될 때인 2020년 8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국가 채무 통계는 2019년 통계까지만 있었고 그 수치는 37.6%였습니다. 네. 2020년 통계는 당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2021년 돼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19년 37.6%에서 2060년 81.7%로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 숨은 내용을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앞서서 이제 2015년 전망 때 그때 네. 2060년 시점에 가면 대략 1.5배쯤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제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2019년에 이걸 작성할 때 2020년 통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시국 때 늘어가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 5년 전인 2015년 처음으로 2015, 2055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14년 34.1%에서 2055년 62.4%로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발표하였는 바 2020년 당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만에 37.6%에서 2060년에 130에서 150% 최대 4배 이렇게 증가하는 전망은 우리의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 지출 증가율을 40년 내내 그렇죠. 40년이죠.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보았고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되게 손 놓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런 조직이 아니다. 자, 이 내용까지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 되돌아보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10%대에 머문 기간은 9년, 20%에서 30%대로 가는데 7년, 30%대에서 40%대에 도달하는데 9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40%가 이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10%씩 10% 증가하는데 대략 8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잖아. 네네. 8년마다 10%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40% 웬만하면 넘지 않으려고 기재부가 많이 노력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30%대에서 40%대에 도달하는데 9년이 걸리는 거죠. 30%, 20%에서 30%대 넘어가는 거는 조금 빨리 뚫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단순히 보면 평균이 대략 한 8점 몇 년이야 이거 그러면은. 그렇죠. 뭐 대략 뭐 한. 대략 한 8년 잡아도 그러면 이제 8년마다 10%씩 늘어나면은 그 40년 동안은 50%가 늘어나는 거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 네네. 그렇게 보면 대략 한 2060년에 뭐 한 80%, 80, 90% 돼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무리한 예측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 장기 재정 전망은 이런 방향성이 녹아들게 돼 있고 당연히 2015년에도 세출 구조 조정으로 60%를 넘는 거를 우리 막겠다. 38.1%로 만드는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제 디테일에 이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건데 괜히 이상한 플리기 억까지 진짜 이게 억까지. 그렇죠. 억까 해놓고서는 자기네들도 뭐 찜찜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사실 산업부 중간 막 수사 의뢰 딱 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한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거 좀 수상한데 하고서 근데 뭐 수사 의뢰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니까. 뭘로 태클을 거냐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제 언론에서 뽑아내게 뭐 이 워딩을 직접 던져준 건지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까지 세게 뽑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서 만든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야 기재부 직원이 네. 시나리오를 올렸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이런 시나리오 안 돼. 네. 발려. 다시 만들어 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 말씀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너도 기재부 나도 기재부인데 네. 야 우리가 언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냐 이랬을 수는 있지. 뭐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쭈루룩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 이게 제일 적합해 보인다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잖아. 예, 총 10개의 시나리오가 네. 만들어져 왔고 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네.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기준 시나리오 자체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재정 준칙 그래 아까 재정 준칙에서 네.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통합 재정 수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너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네. 그 어느 일정 정도 수준을 적정선을 항상 유지하게끔. 네네 네.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총 지출이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게 의무 지출 부분과 재량 지출 네, 부분이 모두 네.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금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네, 뭐 부분이. 정책에 따른 지출이 있겠죠. 네, 그게 모두 포함된 수지가 네,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정 준칙을 따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2020, 2060 장기 재정 전망에서 말하는 총 지출 증가를 경상 성장률에 맞춰서 간다. 네. 의무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재량 지출은 좀 줄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 이것들이 정말 최악의 발표를 한 겁니다. 내년에 이 정부의 이 전망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난 참 궁금하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석유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사한데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닌가 몰라. 그거는 그 민주당 애들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그치, 기재부가 그러진 않겠지.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라 그래도. 네, 민주당은 이렇게 하죠. 석유가 나오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아유, 뭐라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참 이 감사원도 그렇고 원래 감사원 같은 기관은 특히나 공신력이 많이 중요한데 게다가 사법부처럼 독립기관이죠. 감사원은. 그렇죠. 감사원장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네. 독립성이 엄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가지고 감사원도 그렇고 뭐 또 이제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권익위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또 뭐 혐의 백 받은 거 혐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 처벌 근거가 없어서 이것으로 종결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권익위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권익위는 사실 이제 따지고 뭐 전현희 위원장 시절,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현희 위원장 시절부터 권익위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 스스로의 어떤 그 대외적 공신력을 깎아먹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게 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친한 사람한테 받은 것은 이거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변호해주면은 이거는 청탁이 아니다. 맞아. 뭐 그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국가 사회 전반의 어떤 그 신뢰도를 신용을 많이 깎아먹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립기관들은 정치랑 분리를 하라고 독립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건데 그 스스로가 정치권의 어떤 그 뭐 주구까지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일까? 아무튼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호는 이제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으로 참 개탄스럽다.
네, 네. 개탄스럽다 이 소리밖에 못 하겠네. 네, 계산습니다. 네. 껍데기 벗기고 싶습니다. 옛날 네. 뭐 이상한 판결 내렸던 판사 네. 껍데기 확 벗겨가지고. 황교 부총리가 오죽 빡치셨으면 2년 만에 그걸 쓰셨겠냐고. 그렇죠. 네. 에. 자, 다음은 이제 민주당 네, 의회 독재 네. 우원식 국회의장을 네. 앞세워서 함께 호응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이제 거 보죠. 저희 방송 이제 그 FA 제목 중에 지지난주죠. 그 제목이 이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였는데 네. 드디어 이제 최악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최악이 시작되고 있어요. Coming. 네, 이제 11일 날 그 이제 국회에서 그 상임위원장 11개 보면 상임위원장을 이제 그 선출을 했어요. 이날 이제 그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하려고 본회의를 열었는데 본회의 앞서가지고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랑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박찬대를 불러다가 합의를 보게 했어요. 네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뭐 결렬이 됐어요. 당초에 이제 얘기했던 당초에 이제 서로 자기들이 법사위랑 뭐 과방위를 다 가져가겠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추경호가 제시를 한 게 법사위원장은 국힘이 가질 테니까 운영이랑 과방위는 민주당이 가져가라. 네네네.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렬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제 11일 날 결렬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걸 또 어떻게든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임 21대에 네. 이제 박병석, 김진표 두 분 국회의장은 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죠. 하셨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우원식이 이제 이날 8시 50분경에 저녁 8시 50분경에 본회의를 개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마지막까지 여야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이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국회법을 따르는 게 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회법도 물론 국회법 준수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6월 7일날 당초에 이제 제출한 상임위원장 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힘은 보이콧을 했고 표결에 네. 국힘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다 참가를 해가지고 표결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네.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는 원래 원내가 맡으니까 그 제1당 원내가 맡으니까 박찬대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위원장은 김영호, 그다음에 행안위원장은 신정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재수, 그다음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환노위는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예결위는 박정 이렇게 이제 완전 민주당만의 라인업으로 쫙 짜여졌어요. 이게 그 21대 국회죠. 네네. 이때 이제 뭐 상임위 그때도 똑같이 상임위 가지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네. 하면은 그때 막 그 특히 뭐 운영위 얘기할 때 네네. 그 법사위 같은 경우는 워낙 첨예하고 법사위는 이제 보통 야당에 양보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거였고.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운영위는 여당이 우리가 가져갈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야 운영위도 그냥 가져가 버리네. 보통 운영위 정도는 저쪽에 던져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쪽이 다수당이 될 때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좀 횡포를 부렸던 바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죠. 네, 뭐 국힘도 이제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 보면 막 법사위 사실 이제 다수당이면은 그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를 소수당한테 2당한테 뭐 준다든지 그러는 게 균형 면에서는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국힘도 별로 안 그랬겠, 그런 식의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전적으로 민주당 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또 생각해보면 근원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대립이 지속돼가지고 파행이 되는 걸 언제나 막아온 게 민주당이었단 말이지. 기존의 민주당이었단 말이지. 네. 이전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그 파행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투닥투닥 할 때 너 왜 때려? 하면서 나도 딱 때리고. 네. 그래서 너는 왜 때려? 하면서 나 다시 또 때리고. 그 중간에 누가 이제 한 대 맞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네, 말아버리는. 근데 계속 이렇게 어쩌다가 어떤 놈은 막 2대 때리고. 네. 너 왜 2대 때려? 나도 2대.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진짜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진짜 거죠. 이제 멱살잡이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누구 잘못이었냐가 그냥 그렇죠. 다 사라져버리고 네. 그냥 쓰레기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와 법사위에 과방위에 운영위에 국토위에 다 먹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이 면면을 따지는 것도 참 무의미하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고 최민희가 아씨 최민희가 어떻게 과방위원장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니, 유사과학 신봉자가 어떻게 과방위원장이 되냐고. 간사면 모를까. 간사도 사실 간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참 진짜 뭐 면면을 봐도 깝깝하지만 이게 전체 라인업을 딱 민주당이 먹어버렸다는 거는 국회에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 인트로에 그러니까 진짜 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위너 테이크스 올. 그렇죠.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완벽하게. 네. 그게 법대로라고 국회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뭐 스스로 라디오 방송에서 나도 공부 좀 했다. 국회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개뿔. 네. 발끈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하던 사람이 참 그 이제 인트로에 독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또 독에 관해서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 네네네. 이독제독.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재명이 그 윤석열 정권의 도구로 작용을 했다면은 그 말이 이제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들여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독 대 독인데 독 대 독이 아니야. 그냥 독이 두 개 있는 거야. 두 종류의 네. 독이 있는 거야. 더블이지 더블. 네, 더블로.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독과 독이 막 서로 그래 니싸죽이라고 하잖아요. 니들끼리 싸우다 죽어라.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렇게 중화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막 독이 말씀 그대로 두 개. 뭐 저 오른팔은 막 코브라한테 물리고 왼팔은 그 살모스한테 물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참 깝깝하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의회 구조가 어떻게 나아질 뭐 전망이 있느냐? 거기에 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5월 31일 한겨레 20일에 올라온 칼럼이 하나 있어요. 이거 카피우스님이 트위터에 소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라는 제목의 칼럼이고 요거 이제 쓰신 분은 건국대 상호교양대학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뭐? 네네네. 상호교양대 상호가 누구 호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관우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치학 박사 학위 수혜자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정의당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이제 진보 정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2004년 총선부터다. 이때 이제 이거 보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때 민노당이었죠. 정의당이 아니고. 네네네. 민노당이 지역구에서 2석밖에 못 먹었지만은 그 비례에서 8석을 먹어요. 그래서 총 10석으로 이제 원내 정당으로 진입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아주 두 자릿수.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탄핵 세게 오면서 그 새천년 민주당 기존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5석 비례로 4석을 먹어가지고 9석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을 넘어선 거지 민노당이. 네네. 이 지역구 중에 한 석이 이제 당시 연대 편입인가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자 이제 이때 이렇게 된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탄핵 여풍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된 거는 탄핵 여풍뿐만 아니라 그 직전 총선에서 이제 16대 대선 그러니까 16대 대선 때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 폭로되면서 차떼기당 이미지가 확 씌워졌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깎인 상태에서 탄핵 여풍까지 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쓸려나간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바대로 여루당이 당시에 151석이었나? 그렇게 해서 과반을 맞습니다. 과반을 넘었죠. 민주당 계열 정당 최초로 과반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진보 정당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당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제도권 정당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보면은 올해가 2024년이니까 딱 20년 지났잖아요. 네. 20년 지났는데 올해 정의당이 올해 총선에서 빵석이에요. 그렇죠. 소멸이 돼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2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 칼럼 쓰신 이제 필자분은 이거를 이제 단순히 어떤 그 진보 정당의 소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국 정치에서 정치의 소멸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벌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소멸. 네. 정치 소멸 중에 이제 소멸 과정 중에 일어난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칼럼에서 그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동 이재목 2020년 발표한 논문 한국 정치의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유권자들의 정당 일차감에 따른 정치 이념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진보정당 독자적인 지지 블록이 유권자층에서 사라진 것이 2008년 총선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더 해설을 해보자면은 민주당이 처음 원내 진입에 성공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04년이죠. 이때만 해도 한국 유권자층이 보수 중도,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 리버럴, 그다음에 진보라는 4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2년 대선 이후에는 그 두 정당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진보 계열 정당 지지자들이랑 당시에 이제 정의당이랑 민노당이었죠.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랑 진보 그 지지자들이 거의 똑같이 진보 성향으로 그렇게 갔고 2016년 촛불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수렴이 됐고 2018년 이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진보 정당 지지자들보다 더 진보성이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요거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왜 이렇게 갔느냐? 일단 2004년 총선 때를 돌아보면 이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지역구는 그때 여루당이지. 네. 지역구는 여루당, 비례는 민노당 주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총선 때 그 여루당이 비례도 많이 먹었거든요. 21석인가 먹었어 비례를.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한테 안 떼줬으면 비례 거의 한 30석 가까이 나왔던 소리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1석 먹으면서 이제 얼마간을 민주당 떼줘가지고 민주당이 8석이나 먹은 거예요 비례를 당시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그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지역구는 여루당 찍고 민주당 찍고 비례는 진보정당 줘서 키우자. 왜냐하면 진보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참여정부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그 2008년 다음 총선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면은 당시에 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들 대표적으로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 네, 그다음에 FTA 같은 것들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진보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강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참여정부는 정작 그렇게까지 진보성이 도드라지는 그런 정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DJ 정부랑 참여정부를 비교해봐도 딱히 그렇게 큰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나 기조면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막 진보 성향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분이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지층은 좀 달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구공학번 세대. 네.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어떤 유권자층을 형성하기 시작한 게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가 이제 조금씩 그 유권자 그룹 전체에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태동한 건 2004년인데 2008년 되면 본격적으로 의식이 이제 확고하게 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보 정당이랑 민주당 계열 쪽 지지자들 성향이 크게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뭐 충분히
제가 그냥 나름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뭐 그럴 만하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네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정치학회랑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1대 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조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전이 아니지. 이제 2020년 네네네. 총선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그 이제 진보를 0으로 하고 이제 보수를 10으로 한 어떤 정치 척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무당파는 5.21.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 있는 거죠. 네네. 말 그대로 무당파는 중도에 가깝다는 거지. 그리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미통당 지금 국힘이죠. 네. 여기는 7.47. 그러니까 10점 만점이 극우니까 7.47이니까 그때 우측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고 민주당이 3.08이에요. 그 대척점에 있다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골 때리는 게 정의당 지지자가 4.67이야. 정의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중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척도, 이 수치를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좀 이건 이제 조사를 해본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거랑 충분히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거 이상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정의당을 향해서 입진보라고 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관적 이념 성향 외에 실제 복지, 노동, 젠더, 북한 환경 등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정의당 지지자들이 이제 민주당과 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뭐 이제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 지인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표 때 민주당 표를 주는데 정의당 당원들이 있어. 정의당 권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네. 당비 한 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매달 집어넣으면서 표는 민주당한테 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정의당 같은 당이 있어야 된다. 네네. 자, 그런 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야. 진보 정당, 진보 블록은 항상 의회 내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 당비는 그렇게 세게 내는데 정작 투표날 되면 표는 대부분 민주당 쪽에 주는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전략 투표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정의당 당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정의당 당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네네. 자, 그래서 21대 총선에 이제 실제 투표 성향은 어땠냐 보면은 지역구 투표에 대한 투표 행태에서 정의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와 차이가 없다. 지역구 투표에서. 네네. 뭐 이제 이거는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온 지역구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비례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 지지자가 지역구 투표에서는 소선거구제 특성 때문에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이건 이제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 찍어줘봤자 안 될 것 같으면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정의당원이라고 해도. 네네. 이거는 이제 뭐 총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대선 때도 이런 걸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2012년 총선 대선 때 나 그때 통진당원이었거든. 네네. 하지만 당연하게도 문재인 후보를 찍었단 말이지.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됐지만 마지막에 사퇴했죠. 사퇴를 했어. 나는 그냥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 찍는다고 뭐 저기도 사퇴했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는 그렇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지만 비례는 보통은 그렇죠. 소신 투표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더 일반적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21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네, 골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구나 21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똥물 끼얹은 거잖아요. 정의당 그렇죠. 쪽에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 그 지지자들 투표 성향은 뭐 별로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이 칼럼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 2004년 첫 원내 진입했을 때부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변곡점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2010년 그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통과되던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했었는데 그런 시기 혹은 이제 2012년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양 후보가 모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박근혜 후보
그 양 캠프의 공약 차이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 둘 다 굉장히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세웠잖아. 이런 시기 그리고 이제 뭐 2016년 촛불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 정의당의 독자적인 지지층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갔다는 거야. 정의당 독자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네네네. 흐릿해져 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어쨌건 간에 생존을 했잖아요. 이 당이 또 다 정당으로서 그 제도권 정당으로서 생존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그게 가능했느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의식도 있었다는 거야. 진보 정당도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진보 정당 필요하다. 그런 의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민주당 지지자와 다를 바가 없어졌고 갔던 데다가 실제 투표 성향을 봐도 그렇게 변화해 간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는 정당 자체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이제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있어야 된다.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스펙트럼 정도까지는 갖고 있어야지. 이제 이런 그 의식이 투영된 결과가 이제 그 의식이 선거 결과로 투영이 됐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말고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네.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원내 진입에 필요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가질 게 거의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꽤 공감을 합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인 중에도 정의당원이면서 민주당이 꾸준히 펴주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지. 그 사람들 다 털빠야. 털빠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찍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저랑 이제 다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의당은 원내 독자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진보 블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항상 말하자면 연명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네. 그런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정의당이 짓게 돼서 그렇게는 하는데 맨 처음 이제 민노당 때 시작했던 걸로 시작을 하면은 이게 민노당에서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정의당으로 오는 데까지 사실 그 사이사이에서 굉장히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구통진당 세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제 정의당 중심으로 놓고 얘기할 때 민주당 이중대에서 이제 민주당 이중대로 인해서 정의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유권자의 제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진보 블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연명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떨어져 나간 블록들은 뭐냐?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진보당. 그 진보당은 저기 민주당 그쪽 위성정당 이름 뭐냐? 이름도 생각 안 나는. 네네네. 그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이랑 합친.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석 받았잖아 이번에. 네,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옛날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22대 같은 경우에는 민노당을 뿌리로 생각하면은 사실 원내 세석 살아남긴 한 거거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쪽도 결국은 기생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지. 그렇죠. 기생. 독자적인 지지층만으로는 세석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약간의 더 버프를 받은 건 있겠지만 자체 블럭이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 기준 득표율로 생각하면은 한 3% 정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갖고 있었는데 민노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열석으로 원내를 진입한 거는 약간의 좀 프리미엄을 버프를 좀 더 받은 거죠. 이런 당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비례 좀 더 그렇죠. 비례는 뭐 민노당 주자 이런 버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블럭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정의당으로서는 소멸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은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세석 이제 약간 어느 정도의 블럭은 완전 소멸은 아닌데 이제 지금 영향력을 잃은 상태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 그 총선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진보 정당의 의석이라는 게 진보 정당 자체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민주당 의석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흥하냐 망하냐에 따라서 같이 갔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루당이 진출했던 17대 이때 같은 경우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노당은 10석이나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18대 때는 이제 민노당
여러 당이랑 새천년 민주당이랑 합쳐가지고 통합민주당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반토막 났죠. 81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5석으로 또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이제 19대 때 이제 민주통합당이 다시 이제 127석으로 늘으니까 이때 이제 통진당이 많이 먹었죠. 13석으로 역대 최대 의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그 이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이죠. 이때 이제 민주당이 113석으로 이제 원내 1당이 됐어요. 네. 근데 이때는 그 정의당은 많이 못 먹었어. 6석밖에 못 먹었어. 통진당은 박근혜가 해산시켜 버렸고. 근데 왜 정의당이 6석밖에 못 먹었냐? 이때는 국당이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 전반의 표를 많이 뺏어가는 바람에 국당이 38석이나 먹었거든. 네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은 의석이 그대로 6석 그대로 갔습니다. 이때는 딱히 네. 늘어나지도 못하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그 21대나 21대 때 이제 위성정당을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애초에 정의당에 표를 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비판이 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표를 끌어올 구석이 많지 않았다. 독자적으로는 끌어올 수 있는 구석이 네네.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역구에서 이제 민주당 즉 유권자들이 정의당한테 표를 줬겠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기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없다고 치면은. 네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지속적인 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차피 한 6석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잖아. 네. 거기에다가 열린민주당까지 있었죠. 근데 열민당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도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그 지지층을 놓고 보면은 어차피 그렇죠.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네. 거니까. 그러니까 21대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고 쳐도 정의당에 가야 될 표 상당수는 열민당이 먹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민당이 더 커졌겠지 그랬다면은. 맞습니다. 이번 총선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국당이 다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럼 위성정당을 그 당시에 포기할 수 있었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국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 꼴을 놓고 볼 수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성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겁한 그런 꼼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꼼수라고 아무리 지적을 해봤자 안 먹히는 거야. 구조적으로 선거 구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민주당에서 다른 법안은 잘만 밀어붙이면서 네. 그 위성정당 방지법 이거는 물론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뭐 꼼수로 위성정당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노력이 좀 지지부지하다가 결국 우리도 따라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민주당도 상당히 비겁한 행동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네. 근데 명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건 결국 구조라는 거예요. 정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구조가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유권자 구조 자체가 정의당이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성정당 비판이 유권자들한테 실제 선거 투표 결과에 반영될 만큼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전제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그 정의당을 독자적으로 지지한 유권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무조건 독자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 정의당 지지자들이 많아야지 위성정당 비판론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성정당 비판론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이제 민주진보 계열이라고 봅시다. 그쪽 계열 지지자들 전반적인 성향에서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힘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식 하에서는 그러니까 국힘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의석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 양극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통계개발원에서 2022년에 네네.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이게 이념 때문에 나뉜 게 아니라 정파적인,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에 따른 어떤 네네. 배열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영주의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무당파에서 중도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어떤 블록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뭐가 이제 재밌는 거냐면은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든 네. 그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나는 중도라고 생각해. 나는 중도야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네. 한 3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말하자면. 네. 나는 어디 뭔가에 하나의 경도돼 가지고 표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중도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네. 쟤네들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내가 국민의힘이 썩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닌데 민주당 저것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에 표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의 어떤 정책이나 이념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식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쟤네들을 내가 꼭 망하는 거를 볼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그 심정을 우리도 해야 돼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사실 그런 심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민주당 이중대로 가든지 독자적 노선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사실 어느 것도 못했던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로 화끈하게 가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렇다고 독자적 노선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됐고 그렇게 된 데는 결국 지도부가 통합돼가지고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정의당이. 맞습니다. 이정미 지도부 네, 보면은 뭐 게다가 또 지도부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 그 당 대표였죠. 뭐 네. 성추문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옷 벗고 이제 물러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말 뼈아픈 게 뭐냐? 이게 정의당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야. 아 맞습니다. 네네. 이 모든 이 칼럼에 쓰여진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당이 대입해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마지막 결론까지도. 그래서 이 칼럼들을 뭐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정의당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주어만 새로운 미래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될까? 뭐 더 크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 한국 정치가 최악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뭐 뾰족한 결론은 없지만은 각자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럼요. 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참 지형이 그지 같다. 네, 그지 같다. 네, 그지 같고 비호감 대선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상대에 대한 비호감은 미움이 강화돼 오고 있었구나. 계속 스택이 쌓여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번 주말은 주말이 아니고 이거 또 월요일로 업로드되니까. 네.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피곤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할 거 없잖아 딱히 지금 뭐 선거운동 할 것도 아니고. 일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일단 전당대회를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일단 먼저 집중해 보면서 이따금씩 한 번씩 우리 당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뭐 당장에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야 되는 대상이 이제 정말 이제 둘이 돼 버렸어. 처음에는 이재명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요즘 분위기는 이재명, 윤석열 다 쳐 죽여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정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 이제 거의 이재명만큼 올라와 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어디 있어. 근데 미움이 커지면 삽질한다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업로드 되니까 이런 네. 말씀을 끝으로 드려야겠네. 각자 성찰하는 한 주가 됩시다. 성찰. 더워 죽겠는데. 네. 한거에 들어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